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아 TV 개별 종목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튬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튬주가 가장 많은 핫한 시장의 어떤 그 테마로 떠오른 지 오래됐죠. 이제 뭔가 정말 이게 수혜주인 건지 아니면 단순 테마인지 그 속살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튬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첫째 두들겨 보고, 두 번째는 각 개별 종목인 금양, 웰크론, 한테, 유일, 에너테크, 하이드로, 리튬 이런 개별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강력 매도를 하고 팔아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리튬이란 무엇인가? 리튬, 네, LiThium. 리튬은 원자번호 3번 원소이죠. 네, 근데 이 원소가 은색의 금속이며 비중이 0.534로 고체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작다는 것은 추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리튬이온은 2차 전지 양극재를 주로 많이 사용되고,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이런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는 필수 요소죠. 그래서 이 리튬이 현재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최근 뭐 문제는 리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구조적인 수급 불안의 문제가 휩싸이면서 제2의 반도체가 돼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리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뭐 복잡하죠.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그럼 간단히 한번 봅시다. 탄산 리튬은 노트북이나 휴대폰용 좀 저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탄산 리튬이다. 또한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 자동차,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이 수산화 리튬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탄산 리튬도 중요하죠. 이 탄산 리튬이 없으면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지나 에너지 충전 장치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의 관심은 수산화 리튬, 2차 전지, 고용량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 전기차 LFP 배터리에는 주로 탄산 리튬이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삼원계 NCM이나 NCMA 이러한 2차 전지에는 주로 수산화 리튬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대한 구별을 꼭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 뭐에 들어가냐? 전기자동차에 들어간다. 탄산 리튬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것이 탄산 리튬입니다. 저용량 배터리 양극재는 탄산 리튬,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는 수산화 리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생산 방식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처와 사용적기 등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생산 방법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각각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그 가소성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를 해서,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고 어느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지, 이 생산 방법이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생산 방법을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수산화 나트륨은 폐 배터리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폐 배터리에서 재활용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또한 경합용 석회법을 통해서 주로 뭐라 그럴까요? 큰 광산 같은 데서 들어가 있는 것을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경합용 폐 배터리용에서 나오는 것이 수산화 리튬입니다. 반대로 탄산 리튬은 폐 배터리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폐 배터리 재활용. 두 번째는 얘는 경합용에도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산에서도 나오고 염호에서도 나온다. 우리 소금 호수 있지 않습니까? 염호. 탄산 리튬은 세 군데에서 생산 방법이 있고, 수산화 리튬은 두 군데에서 생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염호를 발견했다면 탄산 리튬을 일단 만들고, 이 탄산 리튬을 가공을 하면 수산화 리튬이죠. 여기에 가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가공에 대한 기술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 방법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튬 산업의 산업 비중을 보면 2차 전지가 74%로 제일 많이 사용되죠. 그다음에 세라믹 유이 14%, 그리스와 폴리머라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에 들어가고 기타가 7%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튬의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봅시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특히 탄산 리튬은 세 가지다. 광산에서 선광과 재련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염호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염수형에서 이제 염호에서 증발과 화학 처리를 통해서 탄산 리튬을 만들고 이 탄산 리튬을 추가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리튬을 만드는 방법은 리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폐배터리 제어하려고 일단 빼고 경합령 소위 말해서 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염호, 염수형 우리가 소금 호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증발 화학처를 내서 탄산 리튬을 일단 만들어지죠. 탄산 리튬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추가 가공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염수형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을 보면 탄산 리튬이 살짝 더 비싼 것 같아요. 수산화 리튬보다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탄산 리튬 우리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튬이 좀 비싸고 수산화 리튬이 살짝 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톤당 거의 7,000달러, 10,000달러 근처까지 오네요. 그렇죠? 네. 아주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톤당 10,000달러, 80,000달러네요. 그렇죠? 80,000달러, 70,000달러 이 정도의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튬이 왜 이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확하니 아주 핫하게 됐느냐? 먼저 리튬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죠.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리튬 확보 전쟁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리튬의 최종 수요의 74%가 2차 전지향이었죠. 이는 2025년까지 75에서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리튬을 많이 필요로 한다. 특히 수산화 리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튬을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어떤 그 광산이나 염호는 충분한가? 매장량이 충분한가? 매장량과 생산량은 현재는 충분한 상태이다. 하지만 갈수록 부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호주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글로벌 리튬 광산 생산량은 52만 톤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매장량은 2,200만 톤. 이렇게 되니까 충분합니다. 2021년 생산량 40배가 넘고 확인된 매장량은 8,900만 톤, 170배가 넘는다. 1년에 52만 톤이니까 170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갈수록 사용량이 늘면 170년까지는 가진 않겠죠. 채굴 기술 발달과 광물 가격 상승에 따라 경제적 매장 영향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사이클과 폐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순환 사이클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수급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련 캐파라는 거죠. 네. 이것을 매장량은 많지만 이것을 뽑아서 정련하고 만들고 재련하는 이 캐파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튬 생산량 수요 전망을 보면 이제 2023년 리튬 강산에서 생산 수요가 80만 톤, 그렇죠? 네, 만 톤이니까 80만 톤. 리튬 광물 수요는 78만 톤. 2024년 93만 톤, 94만 톤 조금씩 이제 수요가 더 증가하는 거죠. 네. 2025년은 112만 톤, 111만 톤.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광물 수요가 더 증가할 확률, 생산을 능가할 확률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탄산 비중과 수산화 리튬 비중을 보면 2023년은 일단은 탄산 리튬이 51%, 수산화 리튬이 49%, 45%에서 갈수록 59%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네. 수산화 리튬 수요가 21만 톤에서
갈수록 해서 57만 톤까지 증가하는 모습. 탄산 리튬도 물론 증가를 하지만 수산화 리튬이 결국 탄산 리튬의 수요량을 이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수산화 리튬, 이 엷은 하늘색의 이 막대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채울 수 있느냐, 충족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나 계속 부족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경고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매장량은 충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장량이 아니라 이 매장되어 있는 리튬을 뽑아내는 정년 기술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글로벌 리튬의 생산 방식은 경합용과 염수용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호수에서 뽑아내느냐 아니면 광산 이런 데서 석회석에서 석회법이라고 하는데 석회석에서 경암에서 뽑아내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염수형에서는 반드시 탄산 리튬만 나오죠. 네, 탄산 리튬을 다시 재가동을 해서 만드는 게 수산화 리튬으로 간다. 재가공해서 수산화 리튬. 그래서 반드시 재가공 과정이 필요한 거죠. 경합용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동시에 다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염수형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염수형도 단순하게 소금 광산에서 소금 호수에서 뽑아내는 것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재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은 경합용 스포디움 전광에서 바로 재련이 가능하고 염수형 방식에서는 염수에서만 산 탄산 리튬을 반드시 다시 변환을 시켜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수용 탄산 리튬을 뽑아낸 후에 이것을 가공해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배터리 그레이드의 수산화 리튬은 99%가 넘는 순도를 지켜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그런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변환의 피드스탑으로 들어간 물질도 약 99% 이상의 고순도 테크니컬 그레이드의 탄산 리튬이하고 각 기업마다 피드스탑으로 쓰는 염수 농축도에 따라서 저마다 설비와 공정 디테일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변환 촉매제로 쓰이는 수산화 칼륨의 낮은 용해도 때문에 수율이 낮으며 리튬 손실도 많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결국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 호수에서 소금 호수에서 뽑아내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수산화 칼륨이 반드시 필요한데 낮은 용해도 때문에 빨리 녹는다는 거죠. 온도에 낮은 용도에 녹기 때문에 수율이 낮으며 리튬 손실도 많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걸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따라서 염수 방식으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은 검증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올 수율과 품질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변환 공정의 까다로움과 오랜 생산 기간 때문에 염수에서 중간 물질을 직접 축출하는 DLE라는 방법을 도입해서 국내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여러 기술 있는 기업들은 그 과정을 좀 더 단축하고 중간 물질을 직접 추출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법, DLE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탄산 리튬에서 뽑아내는 아주 좋은 양진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했다. DLE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리튬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 DLE라는 단어를 모르면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리튬을 생산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수형 리튬 광물 증발, 농축을 여러 번 해서 염화 리튬 혼합물을 만들죠. 여기에 석회 반응, 이물질 침전, 탄산나트륨 반응을 통해서 탄산 리튬을 만듭니다. 여기에 수산화 칼륨을 넣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축출해내는 거죠. 이 수산화 칼륨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용해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열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율이 낮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EV용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생산 단가를 보면
경합용 스포디움 재련, 즉 광산에서 생산하는 재련은 약 4만 달러, 4만 962달러가 들어가네요. 스포디움 전광에 들어가는 비용이 38,500달러. 다음 변환하는데 반드시 수술한 리튬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2,462달러. 이렇게 해서 경합용 스포디움 재련에는 약 4만 달러의 돈이 들어가고 염수용 탄산 리튬 변환을 통해서는 53,060달러. 53,060달러. 그러니까 결국 염호에서 탄산 리튬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되는 리튬이 가장 뭐랄까 생산 방식에서 가격이 싼 거죠. 네. 염수용 탄산 리튬 변환이 경합용 즉 광석에서 뽑아내는 것보다도 가격이 10분의 1로 싸다. 그 대신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기술력이 필요하고 수율이 낮고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염호에서 뽑아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용 스포디민 재련을 통해서는 아까 봤지만 4962달러, 염수용 탄산 리튬은 아까 536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남미의 염수용으로 직접 추출하면 3162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의 염호 호수를 확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 북미 기업들이 DLE 타당성 평가 결과 오펙스는 3,000에서 4,500달러 수준이다. 이게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오펙스는 중국에도 연모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추출하는 방법은 5,700달러. 결국 남미 호수에서 염호 호수에서 리튬을 생산해서 뽑아내는 게 가장 가격이 싸다. 3,162달러. 하지만 요즘 이제 남미 국가들이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함부로 이제 그 소유권을 이런 것들을 주지 않죠. 네, 생산권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자국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딱 붙여놓고 리튬에 생산되는 그 단가가 어떻게 되는구나를 꼭 이해를 하시면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잘라서 인쇄를 해서 책상에 딱 붙여놓고 공부를 하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높은 기술 성숙도로 안정적으로 생산 중인 수산화 리튬 시설의 대부분은 경합 방식, 에버멀, 미국의 에버멀이 중국의 플랜트라든지 강복 리튬, 천체 리튬 등에서 약 18만 톤을 강함형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합용 방식을 통해서 아직까지 수산화 리튬은 염호보다는 경암형 방식에서 추출해서 쓰는 거죠. 현재 운영 중인 염수형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 변환 시설은 미국의 에버멀, 킹스 마운틴 0.5만 톤, 다음에 칠레 SQM의 살라데 카만 1.35만 톤, 리벤트, 미국의 리벤트가 베이스머 시티에서 2.5만 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염호형 탄산 리튬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네. 알크만의 나샤라 1만 톤은 2022년부터 가동 시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카만, 리벤트, SQM, 에버멀 이런 단어들은 미국의 세계적인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죠. 에버멀은 잘 아시죠? 리벤트, SQM, 알카만, 알캠이라고 했나? 알카만이나 알캠이라고 해야 되겠죠? 리벤트는 제가 좀 이따 기업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주요 5개 기업 리튬 생산량이 글로벌 시장의 75% 이상으로 모든 시장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탄산 리튬 캐파 혈양들을 한번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수요 2025년을 기준으로 봅시다. 글로벌 수요 탄산 리튬 수요는 34만 톤 수요가 필요한데 탄산 리튬 변환용으로 최종 소비에게 공급할 수산화 리튬은 41만 톤, 글로벌 생산량은 53만 톤, 주요 기업의 캐파는 54만 톤. 그렇게 큰 차이나 문제점은 탄산 리튬에서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오는데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을 재련을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거나 경합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캐퍼가 부족하다. 특히 수산화 리튬 호수를 통해서
탄산 리튬을 재련해서 캐파로 들어오는 수산화 리튬의 이 캐파가 부족하다는 것은 향후에 2차 전지 시장의 가격 변동에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산화 리튬 공급 부족이 세계 눈에 띈다. 2023년에서 24년까지 수산화 리튬 공급망에서 중국 캐파가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염수형 변환 공정의 낮은 회수율을 고려하면 수산화 리튬의 글로벌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다. 글로벌 신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2025년부터 생산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일부 배터리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까지 타당성 평가, 시험 가동, 램프업, 품질 검사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화 리튬 재현에 관한 캐파 부족은 향후에 2차 전지 관련된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데, 양극재를 만드는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수산화 리튬 캐파가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는 건 70%가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게 위협적인 요인도 될 수 있다. 또 수산화 리튬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이다. 글로벌 생산이 이제 검정, 진한 파란색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는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2025년은 다시 살짝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2023년 내년 그 다음에 그 내년까지는 이 부족한 현상들이 리튬 가격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반도체와 같은, 과거 초창기 반도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네. 호주 경합력에 투자한 회사도 있고, 핀란드, 독일에 있는 염수형, 네, 호수에 투자하는 거, 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캐나다 퀘벡, 미국 네바다에 있는 경화명 광산에 투자하고, 독일 경화명, 캐나다 브라질 경화명, 이런 식으로 각국의 이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많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광산과 호수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튬 또 생산에 관련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특히 북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염수형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얘들은 광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염호에 투자하는 것을 집중할 확률이 있다. 그럼 염호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그 기술, 이 중간 단계 기술이 발달되고, 이 중간 단계의 기술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미 기업들은 염수형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생산 원가와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에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거다. 생산 원가와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에 올인을 하고 있다. 올인이죠. 네. 2025년 이후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수산화 리튬 생산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리사이클링 리튬 공급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양수 겸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생산 방식은 염수형 생산이다. 염호에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고 이것을 변환시켜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는 이 과정을 주로 선호한다는 거죠.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염수형 수산화 리튬 방식은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시 한번, 염수형에서 뽑아낸 수산화 리튬 생산 방식은 압도적으로 광산에서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수산화 리튬 경화명 생산 방식의 OPEX는 스포듐인 전광 확보 비용과 재련 비용을 합쳐서 톤당 4만 불 정도인 반면, 염수형 탄산 리튬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변환 방식으로 하면 OPEX는 탄산 리튬 생산과 변환 비용 모두를 합쳐도 약 5,400불 정도면 충분한 거죠. 10분의 1이면 충분한 생산 원가가 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산 원가와 탄소 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OPEX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엇입니까? Operating Expenditure라고 볼 수 있죠. Operating Expenditure, 업무 지출, 그렇죠?
운영 비용, 뭐 연간 운영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염원을 선호한 이유는 미국 공급망 재평 정책하고 환경적 이유 측면에서 염원을 선호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 기업들인 강봉 리튬하고 천재 리튬은 대부분 광산에서 경화명 리튬을 생산 중인 반면 북미 기업 에버마리나 리벤트, 알켐 등은 광산과 염호를 골고루 기반으로 해서 추출을 하고 있다. 또한 염수형 생산 방식이 겸암형 생산 방식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겠죠. 광산에서 추출하는 것보다는 약품, 폭발 같은 그런 화학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염수형으로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화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강봉 리튬, 천재 리튬 이 두 회사 이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그 다음 미국은 에버머라고 리벤트하고 알켐 이 두 세 회사 북미 기업은 이 세 회사 에버멀, 리벤트, 알켐 이 세 회사는 무조건 최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경함형 스포디움 재련을 통해서 광산을 통해서 추출하는 재련하는 비용은 약 4만 달러, 4만 962달러, 염수형을 통해서 탄산 리튬을 변화해서 추출하는 수산화 리튬 가격 비용은 약 5,360달러, 약 9분의 1의 가격이 든다는 거죠. 또한 중국 기업들은 염수형 기술을 그러니까 탄산 리튬으로 만든 다음에 수산화 리튬에서 이렇게 축출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기술력이 미국이나 북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딸리는 게 또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들 선호한다는 거죠. 중국 기업들은 염수형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현재 천재 리튬사가 SQM의 지분 약 26%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SQM은 칠레의 유명한 강산회사 이름이죠. SQM이 칠레에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 변환 시설을 운영 중이나 중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로 중국 내 변환 시설은 이제 만들기 시작한 단계이다. 중국 내 염호에서 일부 직접 추출 방법으로 생산 중인 기업도 있으나 남미 지역에 비해서 리튬 농도가 낮아 생산 비용이 높고 대규모 개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중국의 강봉 리튬이 이제야 염수형 프로젝트를 서둘러 시작할 정도로 기술력이 낮다. 따라서 북미의 에버마리나 리벤트나 알켐 같은 회사들은 염수형 시설과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변환 시설을 이미 운행 중이며 증설 계획도 활발하다. 그래서 이들은 염원을 선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서로의 그 생산하는 방식들을 보면 비용, 시간, 기술력, 그리고 서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죠. 또 글로벌 여러 염호 중에서 리튬 농도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여기는 이제 남미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염호들은 좀 낮는 염호 리튬 농도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생산 통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봐도 경합용은 통당 거의 15, 염수형에서 미국 변화는 약 5.5, 염수형에서 중국이 이용하는 기술을 더하면 8.5, 이런 틀의 CO2 배출 톤제 15톤, 5.5톤, 8.5톤으로 확실히 미국 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경합형과 또 호수형, 염호형에서 각각의 차이점이 또 여러 가지 특히 리튬 화합물 생산 과정 운송 거리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비용과 또한 CO2 이런 배출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주 경합형에서 중국이 재련을 했을 때는 25,000km, 호주 경합령에서 호주 내 재련을 하면 약 2만 km 운송거리인 거죠. 칠레 염수형에서 칠레 내 재련을 하면 15,000으로 확실히 칠레 염수형에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운송거리가 짧다는 거죠. 비용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다음에 수산화 리튬 생산 톤당 화학시약품 사용량 경합령은 거의 4톤 가까이 사용을 하고 염수형은 약 3.8톤, 영수에서 직접 추출하는 DLE법이 있었죠. 이것은 너무 적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향후에 고기술도이지만은 확실히 화학약품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염수형 생산에 집중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직접 축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DLE라고 그러죠. DLE. 직접 축출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직접 축출 기술은 직자가 빠졌네요. 네.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생산 시간, 친환경성, 비용 측면에서 장점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대신 생산 시간이 짧고 친환경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직접 축출 기술은 기존 염수형 생산의 증발 과정을 거칠 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수산화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 네, 염호에서 바로 수산화 리튬에서 바로 탄산 리튬으로 갈 때 그 증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뽑아버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증발 과정은 1에서 2년이 걸리는 반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반면 직접 추출법은 기술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개월, 빠르면 2, 3시간 내에도 끝이 나는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돈이라는 거죠. 리튬 추출 후 일반적으로 염수를 다시 염호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기존의 염수형 공정보다도 지하수 소실도 적다. 환경 파괴가 적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또한 증발 과정을 위한 거대한 토지와 상당량의 화학 시약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생산 원가도 적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그래서 북미 기업들이 직접 축출 기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미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이렇게 직접 추출 기술 DLE의 최고 기업은 미국의 리벤트라는 회사이다. 동사는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염호 유명하죠. 네, 우리 포스코가 들고 있는 옴브레 염호에서 DLE 흡착법으로 탄산 리튬까지 한꺼번에 생산이 가능하다. 탄산 리튬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흡착법으로.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베이스머 시티 수산화 리튬 변환 시설이나 중국 시설에서 배터리용 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또 가능하다. 탄산 리튬으로 가고 염호에서 탄산 리튬에서 바로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이 가능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비세머 시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다음 중국 시설에서 배터리용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변환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직접 추출 기술을 상업화해서 20년께 써온 유일한 기업이며 자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오프테이크 공급 계약으로 테슬라, BMW에서 수산화 리튬을 공급을 하고 있다. 아주 대단한 회사.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오프테이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오프테이크는 장기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서 가격을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을 오프테이크 공급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이렇게 세계 글로벌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우리 리튬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의 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막 무식하게 오르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금양을 들 수가 있네요. 금양은 시총이 1조 8,547억 원, 네, 4,000원짜리 이 주가가 4만 원까지 갔으니까 충분히 속된 편으로 해먹을 만큼 해먹은 거죠. 전형적으로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는데 무너질 확률. 과연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갈 가치가 있는 건가? 물론 원통형 배터리 2170을 만든 것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리튬으로도 또 가는 부분이 있죠. 그 리튬이 과연 진실일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2170 배터리는 자동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적으로 뭐 다른 뭐 전동기 관련 종목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개발 과정을 최소한 3년, 테스트 과정 5년 정도는 해야만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죠.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170 개발은 개발력은 있고 또 이게 다양한 방면에 쓰일 수 있고 또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하려면은 공장도 커야 되고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기술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한 거고, 제가 보는 것은 이 종목이 아프리카의 콩고의 리튬 광산을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네. MOU는 아시다시피 큰 어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확률이 높죠. 믿지 마라. 아프리카 계약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해서 광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콩고에 누구랑 이 리튬 광산을 계약을 할 것인가. 이것들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프리카의 뭔가 자원 관련 기업들, 뭔가 아프리카를 팔아먹은 기업들은 전부 다 믿음이 안 간다. 이것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은 없죠. 회사가 MOU 체결했다는데 아프리카 상대방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라. 콩고의 마노노 광산? 글쎄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 대상지는 초기 지질 탐사 결과 호주의 자원개발에서 AVGF과 중국의 CATL이 공동 개발 중인 광산과 리튬 광명이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죠. 주의가 필요하다. 이 종목은 이제는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웰커렌 한텍이죠. 네, 웰커렌 한텍은 시가총액 1420억. 이 종목이 뜨는 이유는 뭐냐? 이 종목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세계 1위 리튬 매장량 국가인 칠레와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양해 각서가 MOU죠. 양해 각서를 단순하게 체결한 겁니다. 칠레 리튬 매장량은 920만 톤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죠. 매년 2만 6천 톤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생산량 기준도 세계 2위죠. 네, 아마 아르헨티나가 1위인 것 같습니다. 칠레가 1위인가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로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국가입니다. 웰커런 한텍은 포스코 HY 클린메탈. 저는 포스코에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몰랐네요.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지난 9월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할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이 좋아요. 2차전지 양극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 설비 공급 계약. 이것은 국내에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대하죠. 포스코는 삼성 SDI와 컨소시엄을 맺고 칠레 리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지만 2019년 공자 건설 계획을 철회한 거죠. 네. 국내 이런 대기업들도 국내와 또 칠레 이런 기업 믿을 만한 남미 국가에도 뭐 철회를 하니만이 하는데 아프리카 콩고라 믿음이 안 가죠. 다만 정부가 칠레와 MOU를 체결하면서 칠레에 중단된 리튬 프로젝트가 재개된 거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7, 80% 올랐죠. 웰크론 한텍은 얘들이 가진 기술이 고순도의 양극재 원재료를 결정화해 정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다. 고순도 양극재 원재료를 결정화해 정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이용해 생산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개척한다고 밝혔다. 폐배터리, 다음에 양극재 원재료 결정화에 정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웰크론 한텍은 나름대로 기술은 있다. 그 기술의 강도와 수준과 퀄리티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내에서 검증 가능한 기술은 있다. 이런 면들이 금양보다는 더 믿음이 가는 거죠. 리튬 이온 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기업은 유일 에너테크죠. 네, 2,252억짜리의 마켓캡을 가지고 있고 13,000원에 시작해서 21,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80% 정도, 70% 정도 최근에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15,000원부터 시작해서 21,000원까지 갔으니까 약 50% 최근 상승력을 보인 그러한 리튬 관련 기업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직접 리튬 관련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영텍이라는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상승 이유가 폐배터리 시장에서 리튬 추출 기술력을 보유한 제영텍의 지분에 투자했다는 거죠. CB 전환사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제영텍은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NCM에 들어간 황산염 등 희유 금속을 회수한 업체입니다. 네,
업계에서 유일해서 선배소 추출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선배소 추출 공정. 선배소 추출 공정은 기존 용매 추출 공정과 달리 리튬을 다른 금속에 비해서 먼저 추출할 수 있어서 회수율과 리튬의 순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선배소 추출 공정. 저영택의 리튬 회수율은 85%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 회사의 CB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죠. 저영택은 국내 3대 양극재 및 수산화 리튬 생산업체에서 탄산 리튬과 NCM 황산염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유일에너테크는 저영테크의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그러는데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투자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사업행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CB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18% 정도 유일에너테크가 저영택의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저영택은 2023년까지 구미공장에 400억을 투자해 탄산 리튬과 NCM 황산염 용액 축출 공장을 지금의 3배 규모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황산염. 현재 블랙 파우더 생산 능력은 연간 1,800톤. 2023년이 증설이 완료되면 신공장 가동 시 연간 6,600톤 규모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다. 가파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결정하고 있다. 결국 저영택이 더 좋은 회사인 거죠. 네. 이게 장외시장에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종목인데 여기에 2대 주주 전환사치를 가지고 있다. 과연 유일 에너테크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리튬 관련 기업으로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코어 핵심은 살짝 빗겨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시가총액 5,706억짜리죠. 이 종목도 3,0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갔으니까 3, 7, 38, 24, 8배, 9배 정도 속된 표현으로 튀겨 먹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 종목도 전형적으로 헤드앤숄더이고 이 종목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 종목을 그러한 의문점이 확실히 남는 정말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팔아야죠. 뭔가 문제가 있는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죠. 따라가지 마라.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원래 코리아 SE라는 회사는 이름을 사서 바꿨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GP클럽이 양수 예정이었던 구주 281만 주를 샀는데 이 GP클럽, 이거 좀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물음표를 많이 던지죠.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장외시장에서 GP클럽, 리튬 플러스, 네, 한번 꼭 검증이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이죠. 최대 주주 평균 관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70억을 납입하면서 리튬 플러스로 변경을 했다. GP클럽을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와 신규 인수권부 500억을 기존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 한편 리튬 플러스는 금산 제1공장에 대지 26,842평방미터, 건물 9개 등 면적 9,420m 규모로 공장을 가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해외 합작 분법도 논의 중이다. 이런 부분도 정말 한번 검증을 해야죠. 누가 이걸 검증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원산지 규모 강화 흐름에 대해 가능해지고 해외 현지 부분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좋은 소리는 다 썼는데 리튬 플러스, GP클럽 이런 회사들의 신분 세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쉽게 투자를 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종목들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관련된 기업 4기업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장단점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 10배 올라서 팔아야죠. 네. 2170 배터리 저거 만들어가지고, 저거에다가 리튬을 붙여가지고, 이제 튀겼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1조가 넘어서 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튬 관련 큰 흐름과 기술과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